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23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책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는 용도사입니다. 예,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윤희입니다. 네, 저는 그냥 불곰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무술년. 네, 뭐 무술년, 뭐 황금개띠 뭐 이런 거 뭐 올해가 특별히 좋은 해인가요? 잘 몰라가지고. 네, 아,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가? 제가 찍은 거죠. 제가 개띠라서 아, 그 올해가 특별한 어떤 개띠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음. 오랜만에 다가온 어, 개띠라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것 같긴 하던데. 근데 작년 새해를 맞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58년 개띠들이 이제 60세를 맞이했다는 쓸데없는 얘기를 해봅니다. 작년에 새해를 맞이할 때는 뭐 아무랬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예. 그래도 좀 마음이 그렇죠, 한결. 좀 더 훨씬 나아요. 예. 작년 이때면 한창 촛불 할 때죠. 예, 아, 그러니까 예. 탄핵은 탄핵은 됐고, 네. 탄핵은 그쵸. 됐고. 네, 탄핵 12월 네. 9일에 탄핵됐고. 네. 근데 좀 더 이게 정돈되고 좀 이제 희망이 네. 보이는. 저는 그 2017년 마지막 날에 영화 1987을 봤거든요. 예, 그 마지막 날에 보길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구 영신으로 1987 딱 보니까. 송구영신. 네, 좋네요. 예, 정말 그 영화 진짜 무조건 보십시오. 진짜 너무 감동받고 그 영화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잘 만든 영화 같아요. 진짜 눈물이 막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예. 1987 보셨어요?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보십시오. 바쁘셔가지고. 사실 아까 들어오실 때 너무 힘든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책 그 마감이 얼마 안 괜히 남으셔서 죄송해지고 막. 네. 거의 수인 같은 어떤 그런. 어쨌든 새해가 됐는데 네. 뭐 이렇게 좀 각오 같은 거 있으십니까? 목표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런 거 흔히들 좀 이야기하는데 네. 약간 라디오 멘트 같긴 네, 한데 네. 뭐 그런 거 없어요? 저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올해 이 방송에서 하고 싶은 목표는 진정한 적폐청산과 죄송합니다. 진정한 적폐청산요? 아 그냥 정말 사회가 이참에 훨씬 더 개혁되고 네네. 막 요새 그런 무슨 세계관 잡지 이런 데서 뭐 적폐청산 보복인가 뭐 이런 뭐 정치 보복 적폐청 이런 일부러 그걸 하잖아요. 일부러 프레임을 네네. 그런 것들까지 다 싹 다 청산되는 좀 좀 새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올해 다음 달이면 이제 가족이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시죠. 아이가 이제 새로 태어날 예정이어서 좀 더 아이에게 좀 더 나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장하네요. 네. 평소 안 비장한데 갑자기 적폐청산이 떠올랐어요. 네. 윤희님은 뭐 새해 어떤 목표 있으십니까? 그냥 목표 없이 살았던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그 서점 어플을 하다가 다짐을 쓰라고 해서 도서 30권을 읽겠다고 적어 넣어서 1,000원 쿠폰을 받았습니다. 요약까 다시 정리해 보자면 도서 그 온라인 서점 앱에서 새해 다짐을 적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적었더니 1,000원 쿠폰을 받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네. 이 30권을 읽겠다. 네. 좀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저희가 이게 3주를 돌아가면서 한 권씩 하잖아요. 한 주에 한 권씩 예. 각자 하니까 산술적으로 보자면 그대로 저희가 빵꾸 안 내고 하면 1년이 52주 정도 되죠. 네. 3, 7, 21장 어떻게 되지? 17권? 예, 17권. 네, 그 정도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저희 스스로 좀 읽게 되는. 네. 또 서로의 책도 저희가 읽잖아요. 네네. 그렇죠? 다는 못 읽을 때도 있지만. 저희 그 페이스북 금요일 책에 빠지다 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작년 한 해 그냥 아주 간략한 결산 하나 올렸으니까. 좀 저희 용도사님이 써주셨어요. 네, 근데 저도 그 생각이 똑같이 들었어요. 남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작년에 특히나 좀 여러 가지 일이 많았던 한 해였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씩 저희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되게 이렇게 목록을 쫙 보면서 맞아 하면서 이게 나의 자산과 이런 걸 남아서
이게 뭐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 삶이 조금은 더 생각도 조금 더 깨어지고 좀 더 진보한 것 같아서 되게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예, 금요일 책에 빠지다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윤희님 어제 글 좋아요 안 누르셨던데요? 아 찔리네. 네, 역시 마케터 역시 마케터는 달라. 네, 두 분 공유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아 근데 저는 요즘 페이스북을 못 하겠어요. 네. 점점 피로해져가지고 옛날엔 진짜 신나게 했었는데, 이 사람이 내 막 친구를 받아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맞아요. 초창기에 네. 예. 그런 거에 막 신났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러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저 10대 때나 그러니까 20대 때까지는 싸이월드 1촌 맺기 이런 게 거의 이제 모든 이제 청년들이 하던 거였는데 언젠가 또 페북 이런 것도 그렇게 추억파를 좀 얘기를 하게 될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순식간이었어요, 사실. 싸이월드 저렇게 된 것도. 훨씬 더 혁신적인 어떤 또 그런 플랫폼이 생길 것 같아요. 나중에는. 네, 오늘 저희 23회 방송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책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준비한 책인데요. 네, 역시나 또 뜬금없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다루는 책에 관한 질문이 좀 쉽지는 않았는데 그냥 붉은 PD님이랑 윤희님께 그냥 좀 단순한 질문인데요. 한국 사회가 OECD 국가 중에서 뭐 자살률 1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자살률 1위를 등극하게 된 어떤 시점이나 시대적 계기 이런 게 혹시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뭐 유추하셔도 되고요. 저는 IMF 때가 아닐까라는 유추를 해보았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이런 거 보고 이제 예능에서는 이제 분량 걱정하게 된다 네. 뭐 이런 건데. 네. 맞추셨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IMF가 가장 네. 저는 사실은 큰 겁이었죠. 딱 정확하게 그런지를 몰랐는데 네네. 오늘 소개하려는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수치로.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책이고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 네네. 누가 쓰셨나요? 김승섭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사회역학자 아니면 보건의학자 뭐 이렇게 이제 불리는 분인데 좀 자세하게는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먼저 책을 쫙 보면은 이제 파란색 표지에 이제 딱딱한 양장으로 해서 책이 되게 저는 이제 만듦새를 되게 좋아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되게 아주 이쁩니다. 그렇죠. 또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책의 물성이 또 굉장히 네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또 저희 같은 파란색. 책벌레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아픔이 길이 되려면 제목을 봤을 때는 무슨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 맞죠? 아프니까 청춘이자? 아프니까 뭐, 청춘이다. 아프니까 길이 된다. 뭐 약간 이런 건 줄 알고 이거 무슨 또 힐링 뭐 자기개발 이런 건가 보다 했는데 이제 부제가 좀 잘 안 보이는 부제를 보니까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 이게 부제에서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타이틀이랑 이 부제가 조금 난센스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저자분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와 동대학원 보건과학과에서 부교수로 일하고 계신 김승섭 교수님이시고요.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 하시고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그 박사학위 이제 전공이 사회역학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책이 작년에 올해의 책으로 많이 뽑혔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특히나 뭐 편집자들을 뽑은 올해의 책 이런 걸로 이제 이 책이 뽑혔고 인터뷰라든지 뭐 서평 같은 게 주요 언론 쪽에 많이 이제 소개가 돼서 작년에 되게 핫한 마지막쯤에 되게 좋은 책으로 너도 나도 많이 추천한 책이어서 저도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 이 얘기를 계속하게 되네요. 알고리즘 그러니까 성애자. 근데 이따가 캐시온일 얘기도 하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봤는데 너무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진짜 너무 띄우니까 그 윤희님이 베스트셀러는 일부러 안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게 너무 띄우니까 오히려 약간 좀 일부러 안 봐야겠다는 그 저항감이 좀 생겼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계속 보니까 이제 손에 집었고 오늘 소개하려고 실제로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이 책은 진짜 베스트셀러가 되면 될수록 저는
너무나도 우리 사회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가정마다 그리고 모든 정말 청장년, 뭐 청소년, 학생들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제가 이렇게 강추했던 책이 호모데우스랑 뭐 한두 권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 정말 올해 첫 해에 저도 예상치 못한 수확인데요. 이 책은 뭐 베스트셀러지만큼은 이응지읒. 네? 이응지읒. 이응지읒. 네. 네. 저도 네. 이응지읒입니다. 제가 그 책을 잘 못하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 하라고 했을 때 그 주요 해시태그, 이제 주요 키워드는 이제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 그리고 원인의 원인, 뭐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래서 사회 역학이라는 게 좀 어려운 용어거든요. 역학 잘 들어본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역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알아봤는데 이제 역학이라는 게 이제 에피디미올러지 맞죠, 윤희님? 에피디미올러지. 한번 이쯤에서 한번 읽어주셔야죠. 네, 사회 역학이 네. 에피데미올로지. 아우 진짜. 강세가 다른데? 네, 저 방금 무슨 네이버 음성 듣기 뭐 그 영어 네. 4음절쯤에 있나요? 강세가? 오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사회 역학은 이제 소셜 에피디미올러지인데요. 이제 에피디미올러지 그냥 일반 역학은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주요 이제 학문 분야라고 한다면 사회 역학은 이제 2000년대부터 시작한 이제 그 학문으로서 얼마 되진 않았네요. 네네. 그러니까 역학의 원인까지 또 돌아가는 그러니까 역학의 역학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원인의 원인을 찾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가 된 게 이제 IMF 이후에 이제 그렇게 더 갈수록 올라갔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이 이제 역학이고요. 사회 역학은 그 IMF가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그리고 데이터적으로 어떻게 그 자살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그 개개인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그것을 종합적으로 산출했을 때 어떻게 그 사회적인 그 대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강조해서 그렇지 않은 좀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을지를 약간 이렇게 좀 제기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승섭 교수님이 이분이 이제 보니까 외모도 훌륭하시고 진짜 성품도 훌륭하시고 본인의 이 학문적인 데이터도 훌륭하시고 하버드 박사학위가 5년 과정인데 2년 반 만에 마치셨대요. 나이가 사진을 보면 되게 젊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고대에서 교수라고 계시니까 98학번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그렇죠. 98학번. 네. 98학번. 네. 1998년에 대학에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시거든요. 와, 그럼 제가 03학번이니까 도대체 그 5년 만에 무슨 인생에 큰 사건이 있었길래. 아니,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네. 딱 봤는데 이분이 제 페이스북에서도 이렇게 팔로우하고 있긴 한데 네네. 뭐 약간 미소년 분위기도 좀 있잖아요. 이 정도에 보시면. 네, 저 심쿵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이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첫 번째 그게 좀 궁금했고, 네. 근데 찾아도 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사실 나이가 뭐 그렇게 공개될 건 아니니까. 마지막에 이제 보니까 저랑 동갑이란 걸 알게 되면서 네. 밀려드는 이 뭔가의 그 어떤 회한이 밀려오더라고요. 난 뭐였지? 네. 네. 위로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진짜 그건 이분은 정말 네, 전반적으로 이런 열등의식을 일으키는 네, 되게 좋은 의미에서 그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은 이런 의미예요. 우월한 네. 분은 인정. 인정 정말 이응지 정말 네 진짜로 밉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여러 면에서 너무 이렇게 탁월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아리송해가지고 막 이제 서칭을 해보니까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뉴스엔조이와 한 인터뷰인데. 뉴스엔조이와 인터뷰가 있어요? 네. 하셨구나. 네네네. 2016년 7월 10일 날 했어요 인터뷰를. 그러니까 조금 일찍 했죠. 제목이 UFO 신봉자와 반동성애 진영의 공통점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반동성애 진영이면 기독교 거의 기독교권일 텐데 네. 뉴스엔조이와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 인터뷰에서 주목한 부분은 이분이 어떻게 이 보건의학자 혹은 사회역학자의 길을 가게 됐는지가 나오는데 그게 대학교 1학년 때예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이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처음부터 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의대에 갔나? 교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다. 웃음. 대학교 1학년 5월 축제 때 산재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장터를 열었다. 1학년이 뭘 알았겠나. 가서 전 부치는 것 도와주고 그랬다. 그곳에서 산재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어떤 분은 일하다 프레스에 손가락 5개가 다 잘렸다. 그래서 나머지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손마저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거다.
기계를 멈추게 하는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다른 손가락이 없으니 정지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누가 와서 구해주기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산업재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면 저는 아예 그 띵크 자체가 없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윤희님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저도 개념 없이 생각 없이. 근데 이분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노동자들 피해받는 노동자들 만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 얘기를 듣고 아 이분 진짜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 맨 뒤 부분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이제 이분이 미국 박사과정 계실 때 2011년 보건의료학생 모임 다리의 소식지에 쓴 글을 이제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근거한 그래서 막 데이터 표도 많이 나오고 좀 노잼일 것 같은 막 사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 많이 하는데 중간중간 진짜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문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젯밤까지 이 책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이제 눈물을 막 흘릴 만큼 진짜 너무 좋아서 이 마지막에 이것도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좀 몇 가지 읽어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후배 이제 의대생들한테 이제 쓴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상처받는 걸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상대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분명히 상처받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에게서 받는 상처가 훨씬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많이 힘들겠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도망가지 말고 그것에 대해 꼭 주변 사람들과 용기를 내서 함께 터놓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으로 간직하세요.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성찰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자꾸 되새김질을 하고 자신이 왜 상처받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해야 하잖아요. 아프니까. 그래서 희망은 항상 상처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진짜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후배들을 이제 응원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농담식으로 아프니까 청춘이 잘 얘기했지만 이 책이야말로 모든 청년들의 정말 힐링 북으로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데이터에 근거하고 이 사회를 제대로 바라보고 사회에 차별받고 사회 약자들까지도 포용하면서 청년들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떤 책보다 더 잘 보여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말에 이 책이 뭐 알고리즘이든 뭐 어떻든 뭐 정말 너무나도 많은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있어요. 뭐 트랜스젠더 연구, 세월호 이제 조사위원회, 그리고 이제 그 에이즈 연구, 여러 가지 실태 조사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메인이다 보니까 그것도 얘기를 안 하진 않겠지만, 근데 이 책은 그것들을 담아내면서도 어떤 이렇게 그런 이슈와 그런 당연히 너무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이지만 그 문제까지를 부드럽게 담아내는 이 저자의 이 마음가짐이 저 너무 울림이 컸어요. 네. 굉장히 작정하고 쓴 책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네. 네. 너는 정말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연구했던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정말 대중과 정말 호흡하고 싶어요. 이거 정말 작정하고 쓰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김난도 하여튼 뭐 아프니까 청춘이 끄다는 사실 뭐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뭐 에세이가 사실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인 대중서긴 한데 전문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책인데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것도 저는 참 되게 주목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개개인이 아니고 그 개인을 취업 못하게 하거나 개인을 절망하게 하거나 자살하게 하거나 청년을 자꾸만 고립하게 하거나 자꾸만 알바만 하게 하거나 그런 원인까지를 다룬 것은 역학이 이미 했고 사회학이 했지만 그 원인의 원인까지를 추적해 들어가는 한 번 더 들어가는 데이터 작업에 이 최신 이 학문을 하면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너무나도 탁월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대량살상 수학무기 캐시오닐 책 할 때 그 캐시오닐 책도 되게 이제 흥미롭게 읽었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막 너무 이제 이런 캐시오닐 같은 이런 학자가 누가 있을까, 막 참 대단한 학자고 참 그 내부 고발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김승섭 교수님이 그거에 대안으로 저는 읽혔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근거하고 사회를 제대로 바라보면서 또 그 데이터가 해석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약자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이 어떻게 이제 사회의 원인의 올가매에서 얼마나 죽음을 당하고 있는지를 거기에 포커스를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이 정말 너무나도
이거는 베스트셀러와 알고리즘으로 계속 또 소개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저는 그냥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되게 세밀하게 좀 그냥 되게 사소한 건데 이제 저도 이 책을 사서 제가 먼저 읽었던 게 아니라 아내가 너무 좋아서 이 책을 읽고 제 페북에 포스팅도 하고 그랬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모든 연구에 학생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아 맞아요. 맞아. 예. 네. 그러니까 어느 과정 뭐 하여튼 이제 그렇죠. 그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학생을 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들었다. 책의 내용과 관련 없지만 약간 그런 사소함이 들었고 저는 이게 아픔이 길이 된다라는 말이 되게 중의적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길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아픔을 발견하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말들이 되게 되게 중의적이면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그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또 이분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게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학문을 하는 목적이 뭐 이제 잘 나가기 위해서 뭐 내가 그냥 단지 아는 것들이 궁금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뭐 공부를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학문이라는 것을 이제 사랑의 실천으로 보는 이제 기독교적인 학문관 근데 그게 반드시 기독교적인 학문관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랑의 실천의 측면에서 좀 그 부분을 좀 사회역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잘 실천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물론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하시고 이제 뭐 불교라고 하시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아픔을 포착하는 능력, 그 아픔을 캐치하고 아픔에 동감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연구하다 보면 정말 의미 있는 연구들이 이제 도출되고 그러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데이터 뒤에 숨겨 있는 진실들을 진짜로 보게 하는 능력이 어떤 그 아픔을 공감하는 데서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사회를 공부하거나 이 사회에 너무 극우적인 세력들의 어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헤게모니 같은 것들에 이제 저항하다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구조학, 뭐 사회 비판, 사회 정의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게 쉽지 않고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하지만 실제 이 현실이라는 그림을 데이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못 하잖아요. 이분이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해내고 있는 게 목차의 30장 가까이 되는 모든 챕터가 다 그 데이터에 근거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 한국 사회를 훑고가 너무 아픈 고통의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것까지 다 포괄해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쌍용 자동차는 전 너무 놀랐어요. 이게 쌍용 자동차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영화도 나오고 이제 했지만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제 패소했고 그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가 이제 정당하다는 이제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났고 근데 이분이 미국의 전쟁 참가한 군인들이 고통받는 것과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당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과 비교하는데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당한 사람들 중에서 자살을 하든지 여러 이유로 사망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군대에서 여러 각도로 전쟁을 경험한 사람보다 더 높다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세월호 참사라든지 뭐 동성애 그리고 이제 HIV, 에이즈 이런 문제들 그리고 트랜스젠더 문제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같은 문제 그리고 이제 낙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제 낙태 같은 것만 하더라도 루마니아 사례의 실제 이 사회 역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낙태 금지법을 해야 낙태가 사라진다. 근데 실제로는 루마니아 보면 정반대거든요. 낙태 금지법이 생기면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낙태가 발생하고 훨씬 더 많은 산모들이 더 고통을 받고 음성화되죠 또. 네네 훨씬 더 음성화. 이거를 너무나도 구체적인 데이터로 수년간에 걸친 연구로 이 사회를 분석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반박이
하려면 또 다른 근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연구를 해야죠. 그냥 뭐 당위만 가지고 사실은 얘기하면 안 돼. 논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데이터라고 하는 너무 탁월한 논거, 그 데이터를 이 인간의 존엄성을 담은 데이터로 해석을 하거든요. 데이터라는 건 해석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정말 탁월하고요. 근데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인 어떤 증명을 하는 그런 작업인 거잖아요. 지금 하시는 게 이분이 하셨는 뭐 모든 학문들이 또 그런 성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이제 빼박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빼박인 것에 여전히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할 소리 하는 이 혐오주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 또 기독교 안에 사실 그 제일 많죠. 뭐 동성애 가지고 뭐 좀 진부한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뭐 데이터고 뭐 좀 아무것도 좀 그런 객관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뭐랄까 주장 그리고 어떤 설득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너무 좀 이제는 좀 약간 뭐 거의 포기하게 될 정도로 너무 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이제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지하다 표정.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변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정말 그러니까 되게 절망스럽고 되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는 그냥 이제 세상이 개혁을 해줘야 되는 이제 어떤 주체성을 완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외부에서 개혁을 해줘야만 개혁을 할 수 있는 뭐 소위 보수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구성체가 그 정도 단계에 이른 게 아닌가.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어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미 잃어버리지 않았나? 네. 저는 그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동성애 이야기도 하는데 이분이 쓰시면서도 좀 뭐 이런 걸 쓰는 것 자체도 웃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그 상식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뭐 지금 그 왜 찌라시처럼 도는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 동성애에 대해서 뭐 학문 성교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되게 막 그런 거 직설적으로 막 쓰는 그런 것들, 그렇죠? 아무 근거도 없고 어떤 과학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주장임에도 그냥 통용이 되는 거죠. 네, 참 서글픕니다.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구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이분은 이제 에이즈 같은 것도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에이즈 개인의 문제 보잖아요. 그래서 막 동성애자들 특히 게이들이 에이즈의 어떤 창궐하는 막 원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전체 데이터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전혀 근거 없고 오히려 에이즈라는 것은 이제 그 사회가 질병이나 이런 그 보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게 이제 변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에이즈가 수십 년 전과 달리 최근 현재만 하더라도 에이즈 그리고 이제 HIV 보건균이 있다 하더라도 40~50년을 살 수 있대요, 평균. 근데 막 저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에이즈 걸리면 막 1년 있다 죽고 막 2년 있다 죽고 막 사람들 주변 다 옮기고 막 당장에 막 이상하게 되면서 막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그런 있죠. 기괴한 이미지가 되게 많이 번져 있는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하여튼 그런 사례들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지금 현재 한국 사회 또 세계를 통틀어서도 거의 웬만한 그 뭐랄까요, 그런 소외 이런 어떤 질병, 사회적 질병의 어떤 요소들을 거의 다 망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이야기하셨던 쌍용 자동차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 정말 이렇게 잘 다뤄주는 것에 전 좀 약간 감동도 있었어요. 오, 이것도 나오네? 이것도 나오네? 결국은 웬만한 게 다 나오는 거죠. 네. 참.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용감하다는 생각이 많이 이제 들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 그러니까 뭐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이런 거 다 다루니까요. 그리고 그분들 데이터 표본 분석해가지고 그 성소수자 고통, 그 건강의 문제까지 다루고 이래서 막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이런 연구들이 진작에 정말 소개가 훨씬 더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한 챕터 하나하나마다 감동이 정말 이렇게 아주 근거 있게 감동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감동의 좀 무게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이 책만큼 나의 어떤 이런 거를 변화시키는 책은 드물다는 생각은 좀 많이 들었어요.
정말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그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그런 막 뭐 동성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에 가장 큰 피해는 무조건 그 사회적 약자, 가장 약자층이 가장 큰 고통과 질병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거든요. 저는 그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개인이 우선이냐 공동체가 우선이냐라는 문제를 차지하고라서라도 이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그 구성원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받아야 하지 않은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그 구성원에서 배제되고 누구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제 과연 뭐 국가든지 전 지구든지 그 사회나 그 국가는 존재의 의미가 부정받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이 나에게 해주는 게 없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그 개인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한 사회도 마찬가지고, 뭐 작게 말해서는 뭐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고, 종교단체든지 어찌 되었던 그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그 구성원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동성애자든 뭐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든 인종이 다르고 뭐 피부색이 다르고 이제 뭐 산업재해의 경험이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국가 공동체든 어떤 뭐 가정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우리 공동체의 상황을 아는 것, 그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정황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관심을 보내고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공부하는 것들이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며 그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들을 통해서 배울 것들이 있다면 또 겸손하게 배워나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책보다도 이 책이 주는 울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읽으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어서 1994년에 사회과학과 의학이라는 이게 이제 논문 어떤 발행지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역사적인 논문, 역학과 원인의 그물망, 거미를 본 사람이 있는가, 이런 책이 이제 논문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낸시 크레이거 교수인데요. 이제 원인의 그물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학적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질병의 원인을 설명한 유력한 이론인데, 이 낸시 크레이거 교수는 거기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서 그 원인의 그물망이라고 하는 이게 왜 마치 처음부터 주어진 것인 양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그래서 원인의 그물망의 원인까지 한 번 더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아마 이제 사회 역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 분야에 좀 근거가 되는 그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사례들이 되게 이제 많고 좀 놀라운 사례들도 많은데, 이제 해부학의 역사도 되게 놀랍거든요. 그래서 가난은 우리 몸에 고스란히 새겨진 자라고 하는 이제 그 챕터를 보시면 이제 해부학의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갈레노츠라고 하는 거의 최초의 이제 뭐 그런 이제 사사가부터 시작해서 히포크라테스의 사체액설, 그러니까 지금이랑 완전히, 그러니까 해부가 기본적으로는 동서양의 애초에 죽은 사람의 몸을 해부하는 것이 금기시 됐었고, 중세 이전까지는 그리스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사체액설을 해가지고 인간의 몸은 혈액, 점액, 황담액, 흑담액과 같은 이 네 가지 체액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때 병이 발생한다고, 그런 게 어떤 의학적인 정설로 믿어졌나 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해부학이 시작됐던 것은 종교개혁 시기 이후에, 근대 이전 이제 중세 좀 이후 시기부터, 계몽주의 시기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여기에 대부분의 해부학에 쓰인 주검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검.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자기의 몸을 지킬 수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돈에 팔리고 해서 그 시체들이 해부학으로 많이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부학이라든지 부검 이런 거는 어떤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망 원인을 밝힐 때 부검 이런 거는 이제 가족 동의나 이제 보호자 그 동의하에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는 것이 기본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립된 것이 얼마 안 됐고 그 정립의 가장 핵심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수많은 그 몸이 쓰였다. 이것도 저는 하나의 되게 포인트를 느꼈어요. 근데 뭐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 왜 무슨 신약 임상 실험 같은 거 할 때 그 돈 없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꿀알바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것도 참 서글프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내용도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이 책 전체 목차 챕터가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부는 말하지 못한 상처, 기억하는 몸. 2부는 질병 권하는 일터, 함께 수선하려면. 3부는 끝과 시작, 슬픔이 길이 되려면. 4부는 우리는 연결될수록 건강한 존재들을.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쭉 어떤 흐름이 있는데 각 챕터는 큰 어떤 짜임새가 이렇게 막 분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매체와 이제 SNS에 쓰신 글들을 정리해서 담은 것 같아서 이제 짜임새가 막 그렇게 이렇게 단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이 책에 이 저자가 이제 사용하는 핵심 방법론이 나오는데요. 따로 이게 조금 따로 꼭지를 뽑은 것처럼 보이는 74쪽에 보면은 지극히 개인적인 과학적 합리성의 3가지 요소라고 해서 이제 중간 부록처럼 담겨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 3가지가 뭐냐면요.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게 첫 번째가 데이터에 기초한 사고, 두 번째가 지식의 생산 과정에 대한 의심, 세 번째가 근거의 불충분함이 변명이 되는 것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사고, 의심, 경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계몽주의적인 어떤 그 탐구 이 3가지 딱 용어가 나오는데 특히나 마지막 근거의 불충분함이 변명이 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사회 역학자 혹은 보건의학자로서 이분이 가는 어떤 하나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뭐냐면 사회 역학자들 그리고 데이터 의학자들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질병의 문제나 어떤 도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논문과 결과를 얘기하는, 그래서 나은 어떤 그 대안이 설정되기까지의 예를 들어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하면은 그 중간에 가장 최약층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사망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 역학자로서 데이터에 기반한 아주 철저한 방법론을 가지고 그 결과를 도출해내고 해석해내야 되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해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핑계댈 수 없다는.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이,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과 가장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를 내가 해나가고 있다는 그 어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그런 도전과 성찰이 이 책 전반에서 읽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학자로서 이렇게 현실의 문제를 이렇게 끝까지 붙잡으면서 갈 수 있을까, 이게 저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되게 좀 감동스러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분의 성품이나 어떤 그 뭐랄까요, 사려 깊음의 어떤 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바탕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말콤 글래드웰 같은 사람의 그런 글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많이 다루니까. 근데 저는 말콤 글래드웰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감탄하면서 읽은 적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매력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얘가 말콤 글래드웰이 이 모든 그 글밥 소재를 일종의 게임처럼 전 다룬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려 깊음이, 물론 이제 뭐 최근에는 좀 무슨 책이었지? 한번 책이 있었는데 다윗과 골리앗이었나요? 그 최근에 나왔던,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책은 좀 뭐랄까 좀 소수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좀 주목이 있긴 있었는데 저는 근데 그 책조차도 사실은 좀 그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김승석 교수님의 책은 좀 확실히 네. 그런 좀 사려 깊음, 따뜻함이 좀 있죠. 제가 좀 그 방금 얘기하신 부분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 그래서 과거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참 어려운 우리에게 어떤 과학적 근거가 필요할까요? 성면 노출이 폐암을 유발하고 방사선 노출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처럼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은 다음에 얻을 수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인 것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더 나아가 과거에 발생했던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지한 의사결정으로는 우리가 지구온난화와 같은 새로운 위험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 기업과 사람들이 그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사전에 증명해야 하는 사전주의 원칙에 기초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이 사전주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해에도 수십 가지의 이제 화학 성분이 새로운 화학 성분이 나오고 우리 아이들이 만지고 막 우리가 현실에서 만지는 너무나도 새로운 이제 성분들이 이게 지금 인체에 어떻게 해로운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가습기 같은 너무나도 살균제 사망 사건 같은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 이후에서야 그것을 규제하고 그럼 이미 늦는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약자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사람들이 검증해야 되는 사전주의가 사회적으로 적용돼야 된다. 저는 우리나라 같은 이 안전 불감증이 되게 만연한 사회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 사전주의가 제일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뭐든지 다 터지고 나서야 이제 호들갑 떨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죠? 네,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 실태 조사하시는 이제 챕터는 정말 너무나도 이게 좀 읽기가 힘들 정도로 근데 이분이 이것을 하면서도 본인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담아냈다는 게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4부에 우리는 연결될수록 건강한 존재들이라는 이제 챕터에 보시면 당신의 공동체는 안녕하신지요? 로세토 마을에서만 심장병 사망률이 낮은 이유라는 이제 장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이유인데요. 로세토 마을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이탈리아인들이 이민자들로 이제 모인 공동체의 마을인데요. 이 로세토 마을에서만 유달리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1955년부터 1961년까지 사망 진단서와 병원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로세토 주민들의 심장병이 실제로 확연하게 낮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수십 년에 걸쳐서 논쟁과 해석을 계속 연구를 이어져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이제 이탈리아 공동체인 방고라고 하는 마을과도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자 이제 김생석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이 논문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로세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원인은 현재 명확하지 않다라는 서술과 함께 묘사된 로세토 마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면서 그 논문에 나온 건데요. 로세토 마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람들이 삶을 즐기는 방식이었다. 그들의 삶은 즐거웠고 활기가 넘쳤으며 꾸밈이 없었다. 부유한 사람들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비슷하게 행동했다. 로세토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는 계층이 없는 소박한 사회였으며 따뜻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였으며 서로를 도와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가난은 없었다. 이웃들이 빈곤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으며 특히 이탈리아에서 이주해 오는 소수 이민자들에게 그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공동체의 주요 인물로 이제 니스코 신부님이라는 분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5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여기도 이 마을도 이제 해체되고 하면서 그것이 또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챕터를 이제 가장 눈에 띄게 봤냐면요. 다른 훨씬 더 중요한 이 책의 메인 주제로 나오는 부분들은 많이 논의가 돼서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로세토 마을이 저는 제가 이제 어쨌든 신앙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와 우리 현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 공동체적인 것들과 비교가 계속 됐어요. 오버랩돼서 읽혔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견받은 이민자라고 하는 이 소수 공동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고 로스토 마을과 비슷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마을이 심장병이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 훨씬 더 많은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 간에 연결이 돼서 서로 삶을 공유하고 서로 삶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거기에서 심장병이 실제로 이제 되게 낮게 나오는 게 도달했잖아요. 근데 과연 이제 우리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은 어떤지 그런 부분이 많이 계속 오버랩돼서 뭔가 좀 서글픈 면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책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공동체에 대한 지향을 계속 강조하고 연결된 사회로서 소수자나 그 이제 사회적 약자라든지 취약계층이 고립되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이제 오버랩됐고 또 한 가지 오버랩된 이유는 이 김승석 교수님이 저도 이제 페이스북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작년 말쯤에 갑자기 세길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게 됐다고 하면서 포스팅도 하시고 유튜브도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이 책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유튜브 찾아가서 듣고 나서 너무나도 큰 정말 감동을 받아서 책을 사게 됐는데 이분이 자기는 불교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길교회는 원래 저도 들었는데 네네 네. 세길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설교단으로 이제 초대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듣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김승석 교수님께 이제 제안이 왔고 김승석 교수님이 자기가 불교도인데 그 제안을 해서 의아해서 자기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데 괜찮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괜찮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에 이제 바리새인의 질문 그 예수님이 그 이제 가늠한 여인을 이제 보호하면서 땅에 어떤 글씨를 쓰시고 얘기하신 바리새인 답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가장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잖아요. 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알고 바리새인이 아주 교묘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일어서서 이제 그 여인을 보호하시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를 읽었는데 이분의 목소리의 실제 음성과 모습과 제스처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어떤 진실함과 신뢰가 많이 갔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제가 이게 좀 되게 오늘 특히나 좀 이렇게 오바스러운 이유가 제가 이제 목회자를 꿈꿨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목회자의 이상 그리고 가르치는 신학자의 어떤 모델과 계속 오버랩이 됐어요. 이 책을 읽는 내내.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이분과 같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겹쳐서 나왔고요. 이분이 사회 역학자로서 원인의 원인을 강조하는데 우리 기독교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을 그러니까 신앙 역학 혹은 신학 역학 이런 게 지금 교회 역학 이런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떤 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용어와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여전히 많이 소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원인을 한 번 더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면서도 교회 안팎으로 차별받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어떤 강렬한 도전과 용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공감이 되는 책이라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아픈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고요. 저도 이 책에서 제가 좋아했던 부분은 이제 소수자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 내용이 좋았는데 차별받는 소수자가 되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해 더욱 조심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차별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주는 교훈에 주목하고 이 실험을 노동자, 교사 등 다양한 집단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차별받는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차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이제 분명히 이제 남들보다 나은 나만의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남용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그 소수자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 저에게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워낙 저도 이제 탁월한 책이라 굉장히 좀 잘 읽었었고요. 굉장히 또 쉽게 또 잘 읽히게 쓰셔가지고 네, 독서에도 굉장히 어렵지 않았고 네, 독서 과정 자체도 아까도 이제 무슨 마을이었죠? 뭐였지? 로세트. 그 마을 공동체 마을 이야기도 저도 좀 인상이 깊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만약 그러면 이 종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의 어떤 심장병 발병률도 가령
좀 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 중에 화병이 더 많을 것 같고, 네, 성소수 기독교 신자인 성소수자들의 건강률은 훨씬 안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걸 또 생각해 보면 또 서글퍼지는 또 시간이네요. 네, 그래서 그냥 한마디만 붙이자면 이분이 10대 성소수자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그 구조적인 폭력이 너무 심한데 10대들은 훨씬 정체성이 연약한 시대여서 그들이 이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을 이제 하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또 연구하고 싶다고 하는 사회 역학적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군복무자들이에요. 그래서 군대 복무와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고, 저는 붉은 PD님이 얘기하신 대로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의 막 우울증 문제라든지 정서 문제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는 분명히 역학적으로 볼 때 이것도 어떤 인간관계가 분명히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진 게 네, 좀 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1조를 안 내면 암에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런 목사들만 좀 없어지면 신자들의 암 발병률이 좀 낮아지지 않나. 네, 아무튼 쪼크지만 좀 슬프네요. 네, 그럼 제가 이 김승섭 교수님이 그 지난 12월에 세길교회 이제 설교하신 그 내용 중에서 그 설교문은 이제 유튜브 가서 김승섭 세길교회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들어보시고, 이분이 이거를 페이스북에 이 설교를 하게 되는 어떤 그 에세이를 남기신 게 있는데 그 마지막 문단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지만 네, 그냥 다 읽겠습니다. 네. 이분이 그 불교도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 지금의 나보다도 어렸던 한 젊은이가 온몸으로 감당해냈던 그 쓸쓸함과 고독이 먼저 다가온다. 예루살렘의 활동가들은 로마에 맞서는 혁명을 원하고, 바리새인들은 문자 그들의 구약을 지켜내는 메시아를 원하고, 민중들은 오병이어 같은 죽은 이를 살리는 마술 같은 기적을 원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예수가 세우는 나라가 물질적인 왕국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운데서 그는 거대한 고독 속에서 자신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간다. 그가 하느님의 아들이었을지언정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였기에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슬픔과 고독을 그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 시간을 홀로 감당하기가 어려워 제자 베드로에게 함께 달라고 몸부림치듯 부탁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질문에 그는 고개 숙여 무슨 글씨를 땅에 긁적였던 걸까? 지난 몇 년간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해,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해 던지는 수많은 바리새인의 질문을 접했다. 실제로 궁금해 묻는 게 아닌, 이해와 공감이 목적이 아닌 사회적 혐오를 만들어내고 재생산하기 위한 질문의 형태를 가장한 비난이었다. 잘못된 질문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할게요. 기독교에서 복음의 본래 뜻은 기쁜 소식이라고 알고 있다. 내가 아는 예수는 이 첫눈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탄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성소수자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해고 노동자들과 모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기를 바랬을 존재다. 네, 금요일 책에 빠지다 23회는 오늘 김승섭 교수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이 책이 주는 어떤 울림에 대해서 많이 좀 공감하시게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안 읽어보신 분이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